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화학과 박사후 연구원 윤효숙입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기초과학 7번째 시간, 제가 준비한 강의 주제는 항생제와 항균 펩타이드입니다. 본 강의의 목표는 항생제에 대해 이해하고 항생제 대체제로서 항균 펩타이드의 특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의는 먼저 항생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 다음 항생제에 의한 내성 및 부작용, 그리고 항균 펩타이드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생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항생물질이란 생물체에 의해 만들어지는 물질로서 다른 생물체의 생장이나 성장을 저해하는 물질을 말하며 항생물질을 치료약품으로 제품화한 것을 항생제라고 합니다. 항생제는 보통 항세균제 용도로 쓰이는데 본 강의 내용에서 또한 항생제는 항세균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항생물질을 형성하는 생물은 인간을 포함하여 동물, 그리고 식물, 곰팡이, 세균 등 모든 생물이 항생물질을 형성하게 됩니다. 항생제란 용어는 1940년대 미국의 세균학자인 왁스먼이 처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9년 영국 스코틀랜드의 생명공학자이자 세균학자인 알렉산더 플레밍이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발견하였고, 이 페니실린은 화학적으로 합성이 가능하게 되면서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세균 감염 치료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부상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된 배경이 포함된 동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릇파릇 생명과학 변춘수입니다. 수백 년 전만 해도 인간의 평균 수명은 20살에서 30살에 불과했습니다. 태어난 아이 10명 중 3명은 1살이 되기도 전에 사망했으며 절반 정도가 10살 이전에 사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천연두, 홍역, 말라리아, 콜레라, 이질, 설사, 폐렴 같은 질병 때문이었죠. 오랫동안 인류는 질병의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기껏 귀신의 저주이거나 나쁜 공기에 의한 것이라고 짐작했을 뿐이었죠. 인간이 걸리는 질병의 대부분이 미생물 때문이란 사실을 밝힌 사람은 파스테르와 코우였습니다. 파스테르와 코우가 백신을 만들었지만 백신은 감염병을 예방하는 수단이었을 뿐 이미 감염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세균을 없앨 수 있는 치료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오늘 만나볼 과학자는 세균을 없앨 수 있는 항생제, 페니실린을 최초로 만들어낸 과학자, 플레밍입니다. 미생물에 의한 질병으로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한 노력은 예방과 치료 두 가지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1885년 파스테르는 광견병 백신을 만들면서 균의 독성을 약화시켜 주입하면 우리 몸에 면역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원리에 입각하여 홍역, 풍진, 볼거리, 소아마비 등의 백신이 개발되었죠. 그러나 미생물을 직접 억제하거나 죽이는 항생제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어떤 약초가 열을 내리게 한다거나 염증을 가라앉게 한다거나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초는 효과가 확실하지 못하고 회복 여부는 운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한계였죠. 과학자들은 독성이 높은 화학물질, 살충제나 쥐약 제조에 쓰이는 비소 같은 물질이 세균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독일의 화학자 파울 에를리히는 비소 화합물 치료제인 살바르산을 개발했고, 역시 독일의 의학자 게르하르트 도마크는 황을 이용한 살균제 프론토지를 개발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질들은 세균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해롭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페니실린은 인체에 비교적 해롭지 않은 항생물질이라는 점에서 놀라운 것이었는데, 바로 이 놀라운 항생제 페니실린은
영국의 과학자 플레밍이 찾아내었습니다. 종종 위대한 발견에는 행운이 따르는 법이죠. 플레밍이 일하던 실험실의 아래층에서는 곰팡이를 연구하던 라투슈가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1928년 여름 플레밍은 포도상구균을 기르던 접시를 배양기 밖에 둔 채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 사이 아래층 실험실에서 사용한 곰팡이 가운데 한 종류가 위층으로 날아와 마침 포도상구균을 배양하던 플레밍의 배양 용기를 오염시키는 것이 행운이었죠. 휴가에서 돌아온 플레밍은 페트리 접시를 확인하던 중 푸른 곰팡이가 페트리 접시 위에 자라있고 곰팡이 주변에는 포도상구균이 깨끗하게 녹아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곰팡이가 포도상구균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일이지만 푸른 곰팡이의 대부분은 페니실린을 만들지 못하고 오직 페니실리움 노타툼만이 페니실린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날아온 곰팡이가 하필이면 페니실리움 노타툼이었던 것이 더더욱 행운이었던 거죠. 그리고 플레밍이 휴가를 가면서 배양 용기를 배양기에 넣는 대신 실험대 위에 그대로 둔 것도 행운이었습니다. 보통 방법대로 배양 용기를 배양기에 넣었다면 아래층의 곰팡이가 포도상구균을 기르던 접시에 도착할 수 없었겠죠. 그랬다면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의 여름이 비교적 선선했던 것도 행운이었습니다. 플레밍이 휴가를 떠난 7월 말의 날씨가 다른 해와 달리 쌀쌀했기 때문에 세균보다 낮은 온도에서 잘 자라는 곰팡이가 살균 작용을 보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페니실린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니실린이 만들어진 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된 것도 행운이었습니다. 더운 날씨 덕분에 이미 죽은 세균 옆에서 다른 용기에 담긴 세균들이 잘 자랐고 그 덕분에 이미 죽은 균이 쉽게 플레밍의 눈에 띌 수 있었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플레밍이 평소와는 달리 즉시 배양 용기를 세척하지 않았던 것도 행운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운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휴가에서 돌아온 후 배양 용기가 오염되었네, 다시 해야겠다, 대수롭지 않은 일로 그냥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평소 항균 작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배양 용기 안에서 일어난 현상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플레밍은 문제의 곰팡이를 배양했습니다. 그리고 배양된 곰팡이를 새로운 액체 배지에 옮기고 다시 일주일이 지난 뒤 배양액을 1000분의 1까지 희석했는데도 포도상구균의 발육이 억제됨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곰팡이가 생산해내는 어떤 물질이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한다는 점이 확실해졌습니다. 그 곰팡이는 페니실리움 속에 속했으므로 그 이름을 따서 곰팡이가 만든 이 항균 물질을 페니실린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페니실린은 포도상구균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세균의 항균 작용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연쇄상구균, 뇌수막염균, 임질균, 디프테리아균 등 인간과 가축에게 무서운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원균들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페니실린을 생쥐에 주사하여도 거의 해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다른 약물들의 대체로 취약한 인간의 백혈구에 페니실린은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플레밍은 이듬해인 1929년 연구 결과를 영국 실험병리학회지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플레밍을 실망시키는 실험 결과들이 연이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플레밍이 토끼의 혈액 속에서 페니실린의 항균력을 측정한 결과 그 효과가 30분도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또 동물 장기를 세균이 포함된 용기에 넣었다가 다시 페니실린 용액에 담그자 동물 장기 표면의 세균은 멸균됐으나 장기 내부의 세균은 남아있었죠. 플레밍은 페니실린이 조직 내부로 침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그만 페니실린 연구를 포기할까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한 페니실린 상용화에는 중요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페니실린을 약품으로 정제하는 것인데요. 곰팡이를 직접 인간에게 투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페니실린을 정제해야 하는데 플레밍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플레밍의 위대한 발견은 플로리와 체인 덕분에 사장되지 않고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플로리는 전부터 눈물과 침 등 점액 속에 들어있는 라이소자임에 대한 플레밍의 논문에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플로리는 1937년 체인과 공동으로 라이소자임을 정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라이소자임을 연구하는 동안 항균 물질에 대한 논문을 많이 읽었는데 특히 플레밍의 페니실린 논문을 읽고 흥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1939년 플로리와 체이는 미국의 록펠러 재단에서 연구비를 받아 페니실린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반년 동안의 노력 끝에 페니실린을 정제하여 결정을 얻는 데 성공하였죠. 그들은 정제된 페니실린을 가지고 동물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연쇄상 구균에 감염된 10마리의 쥐를 두 집단으로 나눠 5마리에는 페니실린을, 5마리에는 가짜 약을 투여했더니 페니실린을 투여한 쥐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동물 실험을 거듭해 1940년 의학저널 란셋에 페니실린이 강력한 전염병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인간 대상의 임상 시험뿐이었습니다. 이듬해인 1941년 인간에게 최초로 페니실린이 투여됐습니다. 폐혈증으로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엘버트 알렉산더에게 페니실린 200mg이 투여된 것이었죠. 페니실린은 3시간 단위로 투여됐는데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24시간도 안 되어 알렉산더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이었습니다. 체온이 정상으로 떨어지고 골마가던 상처가 낫기 시작했으며 입맛도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엿새 만에 임상약이 떨어지는 바람에 알렉산더는 사망했지만 이 임상시험은 인간이 미생물과의 싸움에서 엄청난 무기를 획득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확실하게 알린 사건이었습니다. 페니실린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상용화에 성공해 1943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944년부터는 민간에도 사용돼 수많은 전염병 환자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페니실린, 그것을 개발한 사람은 플레밍이었으며 플레밍은 이 공로로 194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동영상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살펴보면 여기 동그랗게 보이는 이 플레이트에 이 페니실리움 노타툼이라는 푸른 곰팡이와 이 포도상 구균이라는 이 박테리아를 같이 키웠을 때 이 푸른 곰팡이 주위로 여기 투명한 띠가 이게 보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띠가 보이게 되는데 이 부분이 균이 박테리아에서 나오는 페니실린 때문에 지금 죽게 된 것인데요. 이 페니실린 곰팡이에서 나온 항생 물질인 이 페니실린 물질에 의해 균이 자라지 못한 것입니다. 페니실린 물질이 동물 세포에는 존재하지 않고 세균의 세포벽에만 존재하는 펩티도글라이칸층의 합성을 저해하는 작용으로 균을 자라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인체에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어 항생제로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표에서 대표적인 항생제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항생제는 작용 기전, 화학 구조, 항균 범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 이 중 작용 기전을 기준으로 세균 세포병 합성 저해제, 세균 세포망 기능 저해제, 그리고 세균 증식 저해 항생제로 구분됩니다. 세균 증식 저해 항생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엽산 합성 저해제, 핵산 합성 저해제, 그리고 단백질 합성 저해제로 나뉘게 됩니다. 이러한 작용 기전에 따른 종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동영상입니다. 항생제의 작용 기전. 항생제는 다음의 작용 기전을 통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세균을 죽이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세포벽 합성 억제. 세균의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두터운 세포벽의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세균을 파괴합니다. 세포막 기능 억제. 세균 내부의 구성물질을 조절하는 세포막의 투과성을 변화시킴으로써 내 외부의 균형을 잃게 하여 세균을 파괴합니다. 단백 합성 억제. 세균이 증식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의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항균 작용을 나타냅니다. 핵산 합성 억제. 세균 증식에 필요한 DNA의 전사와 RNA 형성을 방해하여 항균 작용을 나타냅니다.
엽산 합성 억제. DNA 합성에 필요한 전구 물질인 엽산의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항균 작용을 나타냅니다. 후에는 조금 전 동영상과 그리고 실험 사진으로 봤었던 세균의 세포병 합성 저해제인 페니실린을 토대로 만든 약부터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박테리아는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변화하게 됩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변화하게 됨으로써 지속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는 이유 또한 같습니다. 이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에 항생제 내성이 생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페니실린 항생제가 사용되었던 시기에는 피부 감염의 흔한 병원체인 황색 포도상구균이 페니실린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즉, 페니실린에 의해 쉽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박테리아의 계통이 페니실린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발생시켜서 이 약물의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페니실린은 베타락탐링을 활성 필수 부분으로 가지는데 이 베타락탐링을 분해하는 효소를 분비하는 균은 페니실린 내성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페니실린 유사체를 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자연에서 생성된 새로운 페니실린 및 합성 페니실린 유사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페니실린 분해 효소에 대한 저항성을 갖고 다양한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더 넓은 활성 스펙트럼을 가지며 산성 환경에 안정하여 경구 투여가 가능한 약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효소가 분해할 수 없는 페니실린 형태를 개발하여 대응했지만 몇 년이 지나자 박테리아는 이 변형된 페니실린에 다시 적응하여 다시 내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것으로 박테리아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약물에 노출될 때 죽을지라도 일부는 약물의 효과에 대한 내성을 갖게 됩니다. 그럼 항생제를 계속 사용해도 세균이 잘 죽지 않아 환자의 치료는 더 어려워지고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 기존의 어떠한 항생제로도 치료되지 않는 슈퍼박테리아, 즉 다제내성 균주가 출현하게 되었고 새로운 슈퍼박테리아의 출현 소식은 인류 건강과 보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대사회는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한정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내성 세균을 억제할 수 있는 신약 연구 및 신약 대체제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국내외 연구진들은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항균 펩타이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생제 사용 시 부작용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제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대표적인 부작용은 과민 증상으로 발진, 두드러기, 미열 및 배탈, 설사 등과 같은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일부 드문 부작용으로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 및 쇼크 등과 같은 비교적 심각한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항생제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부작용을 갖습니다. 알레르기의 경우 간지러움과 습진을 유발하며 설사의 경우 항생제가 우리 몸속 대장의 상재균의 변화를 초래하여 유발되는 경우가 있지만 경구용 항생제들은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기타 부작용으로 정맥염, 관절병증, 힘줄염과 힘줄파열, 피부 변색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항생제 관련 부작용은 약물을 중단하면 가역적으로 신속히 회복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 이럴 경우 신속히 병원에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하고 있는 항균 펩타이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항균 펩타이드는 우리 몸 안의 면역 체계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면역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동식물을 포함하여 인간이 내외부 및 환경으로부터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등의 미생물 공격에 계속 직면하면서도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면역 방어 기전 때문입니다. 피부 등 물리적인 장막에 의한 방어 기전은 물론 항체로 대표되어지는 후천적 면역에 대해서는 100년이 넘게 알려져 있었지만 미생물과의 싸움을 위해 체전방에서 역할을 하는 선척적 면역에 대해서는 약 20여 년 전에 보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후천적 면역은 특정 미생물이나 항원에 반응하여 작동을 하지만 항균 펩타이드는 미생물 종류에 크게 상관없이 작용한다는 점, 며칠에서 몇 달이 아닌 즉각적으로 혹은 단 몇 시간 내에 작용한다는 점에서 후천적 면역과 구분하여 선천적 면역이라고 불리웁니다. 항균 펩타이드는 내성균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기존의 항생제와는 구분되어 내성에 문제 없이, 면역 문제나 부작용 문제 없이 인간 및 다양한 생명체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자연 항생제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 및 다양한 생명체가 병원균에 감염되었을 때 1차 방호 물질로 항균 펩타이드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펩타이드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아미노산은 펩타이드와 단백질을 구성하는 가장 구성 단위이고 이 아미노산이 약 50개 미만으로 이루어진 작은 단백질을 펩타이드라고 합니다. 단백질의 경우 이 소단위인 아미노산이 50개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3차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기능을 나타내게 되는 게 단백질입니다. 다음 펩타이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는 피부 친화력이 높고 안정적이며 동영상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펩타이드는 항생제뿐만 아니라 항암제 및 화장품 등등 다양한 곳에 응용될 수 있습니다. 항균 펩타이드는 모든 생물체가 병원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각 생물체로부터 발견된 펩타이드 몇 가지를 소개하면 최초의 항균 펩타이드인 1970년 무당 개구리 속에 속하는 유럽종인 봄비나 개구리의 표피에서 봄비닌이라는 항균 펩타이드가 분리되었습니다. 24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알파헬릭스 형태의 구조를 가지며 그람 네거티브 및 파지티브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곰팡이에도 활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국내에서도 국내산 개구리인 옴개구리, 참개구리, 청개구리를 이용한 항균 펩타이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제시된 각 개구리로부터 개구린, 나이그로신, 에스쿠렌틴 등으로 명명된 항균 펩타이드가 토종 개구리로부터 발견되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이 세 가지 펩타이드 모두 개구리의 표피로부터 분리된 항균 펩타이드이고 항균 및 곰팡이, 항진균 활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개구리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세균에 대응하기 위해 항생 물질을 이용하여 자기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과 일본에서는 민간요법으로 개구리의 피부를 말리고 갈아 참기름에 섞은 후 상처 치료에 이용하기도 했고 이탈리아에서는 입에 상처가 나면 작은 개구리를 잡아 입에 물고 있는 것으로 치료하는 등 흥미로운 사례도 다수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개구리로부터 유래한 항생 물질은 항생제 개발에 중요한 타겟이 되고 이미 미국과 이스라엘에는 다수의 개구리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곤충 유래 항균 펩타이드로는 거대한 실크 나방의 세크로피아라는 나방의 체액에서 처음 분리된 세크로핀이라는 펩타이드입니다. 세크로핀 펩타이드는 최초 곤충 유래 펩타이드고 31개에서 37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두 알파헬릭스를 포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 또한 항균 및 항진균 등 넓은 항균 스펙트럼을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 곤충 유래 항균 펩타이드 중 가장 잘 알려진 벌의 독의 성분인 항균 펩타이드인 멜리틴입니다. 멜리틴은 꿀벌, 독의 주요 성분 및 주요 통증을 생성하는 물질로 26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펩타이드입니다. 꿀벌에서 멜리틴은 독샘뿐만 아니라 꿀벌이 병원체에 감염되게 되면 이 멜리틴이 과발현되고 면역 반응 역할을 나타내는 방어 물질로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식물 유래 항균 펩타이드입니다.
콩, 꼭두서니, 제비꽃, 박과 같은 식물에서 유래한 항균 펩타이드는 사이클로타이드라고도 하는데, 이 사이클로타이드는 고리형 펩타이드이고 다이설파이드 본드가 3개에서 4개로 매우 컴팩트하고 리지드한 구조를 가져 열과 산에 매우 안정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예로 사이클로타이드 중 가장 먼저 발견된 이 칼라타 B1이라는 사이클로타이드는 1970년대 아프리카 콩고 지역의 여성들이 분만과 출산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한 토착의약품인 차의 활성 성분으로 처음 보고되었고, 이것을 통해 이 사이클로타이드라는 이 물질이 열에 매우 안정한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이클로타이드 또한 다른 생물체에서 발견된 항균 펩타이드처럼 식물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물질로서 강력한 살충 효과뿐만 아니라 항균, 항암, 항바이러스 활성 등 다양한 활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항균 펩타이드입니다. 항균 펩타이드는 대개 점막 부분에 많이 있게 되는데 이 또한 방울 물질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율의 항균 펩타이드로는 디펜신 그리고 카텔리시딘 계열의 이 2가지 계열이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카텔리시딘 계열의 펩타이드인 LL37이라는 펩타이드를 이용한 유사체들이 새로운 항생제로서 이용하기 위해 연구가 현재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구리, 곤충, 식물 및 인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명체로부터 유래한 항균 펩타이드를 살펴보았고, 이러한 항균 펩타이드의 특징을 살펴보기에 앞서 단백질 또는 펩타이드의 구조는 아미노산 서열로 이루어진 1차 구조, 그리고 알파 헬릭스와 베타 시트의 2차 구조, 그리고 3차 구조에 이어 4차 구조로 이루게 됩니다. 항균 펩타이드의 1차 구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2개에서 50개 사이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양전하를 띠는 알지닌이나 라이신, 아미노산이 2개 이상 포함이 되어 있으며 약 50% 이상의 소수성 아미노산 장기를 포함하고 있게 됩니다. 항균 펩타이드의 1차 구조적 특징을 좀 더 살펴보면 선형의 헬릭스 구조를 갖거나 2개의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포함하고 있어 다이설파이드 본드로 연결된 구조를 갖기도 합니다. 또한 프롤린이나 트립토판과 같은 특정 아미노산이 반복된 서열로 이루어진 항균 펩타이드도 있습니다. 항균 펩타이드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짧거나 긴 알파헬릭스 구조를 갖거나 여러 개의 알파헬릭스 구조가 연결된 구조를 갖기도 합니다. 이 F번에 보면 RTD1이란 이 펩타이드는 붉은 털 원숭이로부터 유래한 펩타이드인데요. 수학 기호에서 번데기 모양의 세타처럼 생겨 세타 디펜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식물유래 펩타이드에서 살펴봤었던 다소 복잡하게 생긴 칼라타, B1 등 다양한 구조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각각의 생물체가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에 적합하도록 자신의 펩타이드 구조 및 서열을 각기 다르게 진화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항균 펩타이드의 구조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항균 펩타이드가 박테리아를 어떠한 작용 기작으로 죽이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균인 박테리아는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세포벽의 형태에 따라 그람 양성균, 그람 음성균으로 구분될 수 있고 이는 그람 염색이라는 것을 통해 두꺼운 펩티도글라이칸 층이 보라색으로 염색되는 세균은 그람 양성균, 그리고 붉은색으로 염색되는 세균은 그람 음성균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균들의 그람 염색 차이를 보면 확연히 염색되는 색이 보라색과 붉은색으로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니실린에서 이제 황색 포도상 구균은 이 보라색인 그람 양성균에 속하게 됩니다. 항균 펩타이드는 라이신과 알지닌과 같은 양전하의 아미노산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이 아미노산이 항균 활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양친매성 구조를 가질수록
양전화와 소수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구조를 가질수록 항균 활성이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인간의 진핵세포와 그리고 박테리아의 세포는 조금 다른 구조를 갖는데, 진핵세포의 경우에는 많은 양의 콜레스테롤이 그리고 약간의 음이온 지질이 있는 반면에, 박테리아의 경우에는 음이온 지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포 구성의 차이를 기반으로 항균 펩타이드의 작용 기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균 펩타이드의 작용 기작은 미생물의 지질막을 그림에서와 같이, 먼저 여기 선형으로 보이는 이 펩타이드, 양전하를 띤 항균 펩타이드가 세균의 세포막에 음전하를 띤 분자들과 정전기적인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항균 펩타이드가 지질 이중충으로 끼어 들어가게 되는데, 펩타이드의 소수성 부위가 막 쪽으로, 그리고 친수성 부위는 채널을 형성하기 위하여 안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그 균의 세포질의 유출을 유도하는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 직접적으로 막을 파괴하여 균을 죽이게 됩니다. 채널은 막전이가 클 때, 음전하의 지질의 양이 많을 때, 그리고 콜레스테롤의 양이 적을 때 형성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데, 많은 양의 콜레스테롤과 약간의 음이온 지질을 가지고 있는 진핵세포, 즉 인간세포에는 펩타이드가 효과적으로 작용을 못하게 되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온 박테리아에 대한 높은 선택적 활성을 지녀 항균 펩타이드가 항생제로 쓰일 수 있게 됩니다. 항균 펩타이드는 기존 항생제와는 다른 작용 기작으로 미생물 및 진균을 매우 빠르게 사멸시키며 광범위한 항균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항생제 내성균에도 항균 활성을 나타내고 내성 출현율이 낮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막의 파괴가 세균을 죽이기는 하지만 모든 항균 펩타이드가 세포막에 작용하여 항균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세균의 세포막에 직접 작용하는 물리적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세포막을 투과하여 세포 내 DNA와 DNA 또는 RNA에 결합하여 단백질이나 세포벽의 합성을 억제 또는 핵산을 분해하거나 특정 효소의 작용 억제 등을 통해 세균을 죽이는 작용 기작도 있습니다. 이러한 펩타이드 중 하나인 개구리 표피에서 분리된 부포린2라는 펩타이드 유도체는 항균 활성 외에도 항암 활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정상세포에는 작용하지 않고 암세포에만 특이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암 치료의 선도물질로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항균 펩타이드가 박테리아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는지 작용 기작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항균 펩타이드 물질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천연물로부터 펩타이드를 추출하여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는 항균 활성이 뛰어난 펩타이드를 새로운 항생제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이 필요하게 됩니다. 천연물로부터 추출한 펩타이드 중 특이적으로 활성이 뛰어난 펩타이드를 분리정제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그리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천연물로부터 활성이 뛰어난 펩타이드를 분석하여 어떠한 아미노산 서열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낸 다음 고체상 합성법을 통해 합성 및 분리 정제를 하게 되면 천연물로부터 순수하게 분리 정제된 펩타이드를 얻는 것보다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면서 제약산업으로의 응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펩타이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펩타이드 합성은 고체, 지지체 내진의 펩타이드 관련된 동영상에서처럼 아미노산을 녹여 각각 합성시약을 섞어주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펩타이드를 합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확보된 펩타이드를 이용하여 최근 신규 항생제로 개발하기 위해 임상 중인 약 40여 개의 항균 펩타이드들입니다. 이 중 본 강의에서 소개드렸던 인간 유래 펩타이드인 LL37과 꿀벌의 독에서 유래한 멜리틴 펩타이드 또한 임상 중인 펩타이드 중 하나입니다. 항균 펩타이드는 자연계의 생명체에서 사용되는 방어 기작 중 하나로 기존의 항생제 내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이용이 가능하지만 화학적 합성의 생산 단가가 높아 경제성이 낮아져 실용화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대량 생산법 확립과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로테이지에 분해되어 약 효능이 떨어지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항생제 및 항균 펩타이드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